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인근의 한 실버타운에서, 실버타운 시설이죠. 이제 주거용 실버타운 시설. 치매를 앓는 노모의 방에 낯선 남성이 1시간 넘게 머문 그런 정황이 이 홈캠의 영상이 찍히면서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타운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딸이 제보를 했는데요. 뭐 한국 분은 아니십니다. 자, 근데 이게 한인 실버 시니어들 주거타운 시설 뭐 이런 데도 지금 이 영상이 퍼지면서 지금 크게 뉴스화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백인 딸인데요. 이 평소보다 그 알림이 자주 울렸습니다. 그 홈캠을 설치해 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홈캠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신 그 실버타운 그 방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꾸 알람이 울리자 바쁜 와중에도 이제 영상을 수시로 이제 체크업을 해 봤는데 뭐 바쁘니까 일하다가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계속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딱 어느 순간 봤더니 그 어머니 침대에 앉아서 한 남성이 이게 신발을 주섬주섬 신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시설과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이. 사건은 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이어졌고요. 가족은 그 시설 측을, 실버타운 그 시설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형사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사건은 그런데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LA 인근 라미라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시설에 한국분도 사실은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 라미라다라는 것은 LA 카운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국분들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라미라다의 그 한 시니어 타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딸 캐밀 앤더슨은 치매 증상 때문에 어머니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상태를 수시로 이제 살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유독 그 알림이 자주 울리자 수상함을 느끼고 영상을 돌려봤다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한 남성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오래 머문 뒤에 침대 곁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족은 이 남성이 방 안에서 옷을 벗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시 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당시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족 측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자원봉사 그 음악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입주민들과 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온,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신뢰를 쌓은 그런 사람이어서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은 범인에 대한 처벌과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실버타운 시설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이 시설 측이 이 취약한 입주민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외부 출입자 관리와 감시 이런 것들이 허술했다. 그리고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슨 신분 조사, 실원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 백그라운드 체크업 같은 게 너무 허술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유로 해서 민사 소송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가족 측의 변호인은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외부인과 자원봉사자의 접근을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있는 시설도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잘 재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LA 그리고 이제 인근 라미라다 또 오렌지 카운티 이쪽에서는 시니어 주거시설, 시니어 타운의 그 외부인 출입 관리와 또 특히 인지장애 그 입주인 보호 체계를 둘러싼 이제 논란이 지금 다시 한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 해당되는 시니어 타운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설, 인근에 있는 비슷한 시설에 살고 있는 이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우리 한인 노인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가솔린 가격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질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솔린, 가스값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연방환경보호청은 여름철에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 즉 가솔린 성분에 적용하는 그 연방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유사와 소매업체들이 그 가솔린 성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싼 가솔린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이 소비자의 그래서 이제 고유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느냐?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리시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반 우리 승용차용 가솔린은요, 뭐 우리 일반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용 가솔린은 날씨가 더우면, 그러니까 대기가 더우면 쉽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라 그러잖아요. 이게 증발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휘발유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날씨가 더우면 쉽게 증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때 생기는 그 유증기, 증발할 때 생기는 유증기는 대기 속 다른 물질과 이 반응을 해서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그런 스모그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 환경규제당국은 고온 때문에 늘어나는 이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따로 지정된 가솔린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더워서 이제 휘발이 잘 되니까 여름철 기간 동안에만 좀 다른 가솔린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가솔린은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서 휘발이 좀 잘 안 되고 그 대기에 좀 나쁘지 않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가니까 돈이 더 들어가죠. 여름철에 사용이 허가된 그런 가솔린은 증발이 덜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일반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우리가 들 때 좀 더 비싸죠. 현행 청정 대비법에 따르면 정유사나 이 저장소는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걸 여름으로 봅니다. 근데 그건 정유사니까 그렇다 치고, 그 소매업체인 주유소에서는 그러면 그 여름용 가솔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잘 기억하세요. 일반 가스 넣으실 때 여름용 가스를 우리가 넣는 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여름용 가솔린을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현행 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일시적으로 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청이 이런 규제를 이제 일시적으로 좀 없애주면 정유사나 소매업체는 좀 일반적으로 좀 싸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넣어서 가솔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발이 좀 덜 되게 뭘 더 하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좀 싸집니다. 자, 트리플 A에 따르면 일반 등급의 가솔린의 그 미국 내 평균 가격, 요건 이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과 꼭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 전국의 평균 가격입니다. 현재 한 달 전만 해도 2달러 80 얼마, 3달러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3달러 97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미 전국의 평균이 3달러 97이다. 그러면 이제 텍사스 사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 얹으시면 되고,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한 2불 더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3달러 97에 2불 더 얹으면 5달러 97이죠. 네, 지금 LA 지역의 평균 가격, 가솔린 가격이 5달러 한 60, 70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갤런당 이렇게 4달러까지 평균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반 시민이 그 물가 고를 피부로 느껴서 소비 행태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분수령?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게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달러냐, 4달러 언더냐, 요게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지금 4달러까지 갔죠. 3달러 97이니까 다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연방 그 상하원이 다수당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하원, 거기서 이제 다수당 공화당인데 지금 요게 이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중간선거 끝나면. 그때 이제 선거 때 그렇게 바뀌지 않기 위해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면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탄핵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임피치먼트. 그 얘기 나오면 힘들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절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공화당이 그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요것만큼은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팍 이제 터져버렸는데, 전쟁 때문에 막 물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유가 올라가지 않게 방법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에 유해한 물질이 올라가는 걸 규제, 야, 당장 그거 좀 치워봐. 대기에 뭐 유해한 물질이 올라가고 말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가스값 내려. 지금 이러는 상황인 거죠.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이 가솔린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숫자고요, 지금. 자, 유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서 원유 공급망이 붕괴할 그런 우려 때문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막 그래서 100달러 넘으면 막 큰일 난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100달러 넘었어요. 뭐 109달러 뭐 이렇게 되죠. 107달러 조금 내려왔나요? 어제 조금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 초반 뭐이 정도 될 터인데 요게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번 주말까지 특별한 어떤 평화 메시지나 휴전이나 이런이나 또는 대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발표가 없으면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악화돼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120달러까지 올라가는데요. 120달러까지 올라가면 공화당이 다수당 지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을 위해서 이란과 협상에 들어갔다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가는 잠시 좀 내려가는 듯 했다가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좀 올라가고 이런 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이 드라마틱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드디어 다시 결정됐습니다. 5월 중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재조정된 중국 방문 일정이 이전 중국 방문이 이제 그 5월 중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월 중순으로 정한 거기에는 그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쟁이 그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 그것도 멀죠. 전쟁을 기준으로 친다면 멀죠. 5월 중순이 아니라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하튼 미국 입장에서는 5월 중순이면은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하면서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5월 14일 가서 15일 1박 2일 중국 방문입니다. 당초 3월 31일 가서 4월 2일까지 2박 3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박 2일로 줄면서 연기가 된 건데 3월 13일이었던 것을 5월 14일로 본다면은 한 6주가량 연기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이 5월 중순으로 잡히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종료 시점과의 어떤 연관성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빗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항상 전쟁 기간을 처음부터 약 4주에서 6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기자 여러분들도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AP통신은 레빗 대변인이 중국 방문 전에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말투였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쟁 국면 속에서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뭐 지금으로 보자면 일단 이란 전쟁 끝나고 그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란 전쟁을 끝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마무리됐겠죠? 또 그런 마무리된 그런 상황을 딛고 중국을 가는 거니까 그 연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란과의 관계 마무리, 중국과의 관계 새로운 시험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그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란에서 본다면 이란 입장에서 본다는 주요 원유 수출국입니다. 중국으로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보냅니다. 좀 싸게. 네.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그리고 뭐 이란의 원유 문제, 또 에너지 시장 뭐 안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방중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대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주요 소비국의 협력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때마다 거의 반응 안 하는 게 중국의 시진핑이죠. 중국은 반응 잘 안 하는데 그게 뭐 만만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테크니컬리 잘 대응하는 게 중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중국은 지금 좀 조용한 상태인데 뭐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날 때가 됐으니까. 자, 양국은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산물 또 항공기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도 할 것 같고요. 농산물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할 겁니다. 미국 농산물 좀 많이 사달라고, 특히 이제 콩 이런 거. 왜? 그쪽 그 콩농사하고 농사짓는 소위 말하는 파머들이 대부분 이제 마가거든요. 그래서 마가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을 좀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간에는 어떤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양국, 두 나라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가칭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위원회라는 가칭,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이건 뭐 100%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두 정상이 만날 때는 이 100%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합의했다고 손 들자 하고 하는 거 몇 개 들고 나머지 이제 좀 디테일한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 그러면 뭐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안 될 것 같은 거는 옆으로 살짝 빼놓고 100% 합의될 것 같은 걸 이제 앞으로 내놓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할 거다. 뭐 그건 뭐 당연히 만나기도 전에 뭐 이미 실무진에서 다 합의된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위원회 설치 뭐 이런 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해 관세 갈등 이후에 휴전 상태에 있는 양국 경제 관계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 어떤 방향으로 좀 재정립될지 요게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돈을 받고 불체자들을 좀 수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 여기서 말하는 타국적이라는 것은 코스타리카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근데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국적자가 미국에 와서 불체하고 있다가 추방됐는데 코스타리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밀려오면 우리가 힘드니까 일주일에 25명씩 매주 받을게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합의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코스타리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당 얼마, 인당 얼마 이걸 주겠다는 거죠. 할 것이고, 또 유엔 국제 이주 기구를 통해서 역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코스타리카가 이제 돈벌이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다 그리고 비구속적이다 라면서 특정 국적을 선택해서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을 받거나 안 받거나라는 그런 수용 여부 결정 이런 것들 모두는 우리 코스타리카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돈벌이로 이런 거 한다는 게 조금 민망해서 그런지 괜히 큰 소리 좀 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번 합의가 코스타리카를 단순히 이민자를 인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인간적으로 수용한다라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인당 얼마, 소위 말해서 두당 얼마 받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불체자들을 처리하는 소위 말해서 외주 수용소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체자들을 추방할래도 받는 나라가 없고 뭐 마음대로 또 사실 또 추방하는데도 1인당 얼마 들어요. 추방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고 그것도 불체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자니 그것도 돈 들고 그러니까 대충 뭐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런 불체자들을 구금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생각보다 많이 든대요 돈이. 그 수용 시설을 운영해야지 수용 시설의 그 일종의 뭐 교도관인가 그런 사람 운영해야지 뭐 변호사 필요하다고 꽥꽥 뭐 그러면은 뭐 국선 변호사 뭐 해주고 또 소송하면 그 대응해야지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 1인당 뭐 몇만 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잃어버렸는데, 오케이, 뭐 만 불이라고 치자고요. 1인당 만 불이 들어가는데, 코스타리카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1인당 5천 불 줄 테니까 받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가 돈 받고 사람 받는 그런 외주 수용소로 전락했다. 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200명을 시범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다 어떻게 됐느냐? 200명 중에서 110명은 코스타리카에서 살다가 이제 코스타리카 정부와 합의하고 본국 정부와 합의하고 그래서 110명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4명은 현지에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110명에 34명이니까 144명이잖아요. 그럼 56명이 비네. 56명? 네. 56명은 당국이 지금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할 상태로 이미 코스타리카에서 다 뿔뿔이 다 도망갔답니다. 200명 갔는데 4분의 1이 넘는 56명은 코스타리카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 받고 데려오면 뭐 구금 시설 뭐 돈 많이 안 쓰고 또 관리하는 뭐 교도관들도 몇 명 안 쓰고 도망가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는 거죠. 돈 받고 돈 안 쓰고 도망가면 fine. 뭐 이런 겁니다. 코스타리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좀 뭐 욕을 먹고 있어요. 자, 다음 스토리는 비행기 탈 때 가차 휠체어 환자 스토리입니다. 자, 항공기 탑승 전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면 우선 탑승 권한을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누린 뒤에 딱 도착해서 내리면 멀쩡히 걸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파서 그러신 분들 말고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의 비행이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많아서 요새 공항 운영과 항공 서비스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 먼저 탑승하거나 이제 휠체어 하면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또는 수화물 선반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탑승하는 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SNS에서 그 비아냥거리는 어떤 용어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Jetway Jesus라고 부릅니다. Jetway Jesus. 비행기 타고 간 예수 뭐 이런 거죠. Jetway Jesus.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서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는 휠체어에 이러고 타요. 그러는데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뭐 치유가 된 건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Jetway Jesus냐? 하면서 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이나 항공사의 직원들도 지금 불만이 매우 큽니다. 휠체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비 부족과 인력 과부하가 발생하고 또 탑승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 전직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공편 4편 가운데 한 편꼴로 휠체어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뭐 항공편 한 편당 휠체어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건 이제 항공사마다 좀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갖고 있는 휠체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휠체어 필요해. 나도 휠체어 필요해. 너도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정작 그 휠체어가 꼭 진짜 필요한 그런 사람이 휠체어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 직원들은 보면 알죠, 대충. 근데 뭐 말을 못하니까 아주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항공사들도 그래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좀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어떤 새로운 어떤 룰을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진단서를 갖고라든지 뭐 이런 룰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좌석 지정이 없는 그런 항공사의 경우에 우선 탑승을 노린 그런 악용 사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했어요. 아니면 뭐 이카노믹이지만 좌석 다 이제 지정받고 했어요. 그럴 때는 또 멀쩡히 온대요. 그런데 이제 좌석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유난히 휠체어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휠체어 타고 먼저 갈 수 있는 우선 탑승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탑승할 때는 휠체어 타고 갔다가 거기가 내가 우선 탑승권이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잽싸게 제일 좋은 자리 가서 앉으려고.
이런 얌체족이 있다는 것이죠. 자, LA 경우 하나만 말씀드리면 LA 국제공항의 경우에 국제선 터미널에서는 하루에 약 2,000명이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아무리 큰 공항이라 하더라도. 자, 하루에 2,000명이 휠체어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고 몇 명이 거짓말을 하는 젯웨어 지저스인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사들이 앞다퉈서 이카노미석을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프리미엄석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 텐데 이것도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 메이저 항공사들은 최근 10년 사이 좌석당 매출을 올리고자 꾸준히 프리미엄석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석은 비즈니스석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이카노미석 보다는 조금 돈 더 받으면서 프리미엄석, 그러니까 인비트윈 그 비즈니스석과 이카노미석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도 조금 넓은 다리 공간 등을 만들면서 그 프리미엄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내 항공편의 그 비즈니스석과 1등석의 좌석 수는 27% 늘어나서 같은 기간 이카노미석 증가율은 한 10%인데 비즈니스석 이상은 27%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급 좌석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석이 늘어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프리미엄석의 가격은 이카노미석의 한 최소 갑절이 됩니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 가격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기내에서 차지하는 추가적인 공간은 꼭 그렇게 2배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카노미석 10개를 가지면 그 비즈니스석 5개가 아니라 6개 내지 6개 반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숫자로 돈으로 계산해 보면 비즈니스나 프리미엄석을 만드는 게 더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공간은 2배가 아니라 한 1.7배 정도 들어가는데 돈은 2배 내지 뭐 2.3배 막 이렇게 받으니까. 대형 항공사는 특히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이카노미석 판매의 수익성에 지금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프리미엄 판매는 이런 구멍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좌석의 계층화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카노미, 뭐 프리미엄 이카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4개가 아니라 뭐 이카노미, 이카노믹 플러스, 뭐 플렉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씩 더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좌석의 계층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카노미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에 소위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이카노미석을 놓고 만들고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전략의 핵심은 경기 침체와 좀 무관하게 수익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지? 네. 이론은 이렇습니다. 티어리는 이렇습니다. 예컨대 소비 심리가 좋을 때는 이카노미석을 주로 타던 사람들이 돈 좀 더 내고 나도 비즈니스 한번 타볼까? 해서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대요. 경기가 좋을 때. 그런데 경기가 좀 위축될 때는 대부분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요새 경기도 어렵고 우리 회사도 안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이카노미 타고 출장 가지 뭐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쿠션 역할을 하는 프리미엄 이카노믹 뭐 이런 게 있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 이카노미 타던 사람이 비즈니스를 타고 또 비즈니스 타는 사람이 완전히 이카노미로 안 가고 프리미엄으로 가고 해서 그 중간에 완충 지역을 놓으면서 그렇게 좀 선택지를 많이 놓으면서 좀 안정된 항공사의 수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좌석은 이제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이제 좌석이 아니라 일석이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편물에도 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연료비 상승에 대응해서 소포에 처음으로 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 USPS는 4월부터 다음 달부터 소포 운송 비용에
8%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소포 붙이는데 50불이다. 그러면 8%면 4불. 4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돼요. 이름은 뭐냐? 유류 할증료. 사실 이란 전쟁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이거.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2017년 1월까지만 그렇게 하고 2017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이걸 또 단계적으로 폐지한답니다. 근데 지금은 왜 해? 네,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뭐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편지 이런 건 적용 안 돼요.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 배송 비용, 운송 비용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트럭이 쓰는 디젤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민간 택배 업체인 FedEx나 UPS, 요 두 군데는 민간이에요. FedEx나 UPS 등은 이미 연료 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으로 이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근에 이제 소포 비용도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운송용 트럭이 사용하는 디젤류의 가격은 이번 주에 평균 가격이 보니까 갤런당 5달러 38 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5달러 38이라면 1년 전과 비교한다면 무려 51%가 올라간 겁니다. 1년 전에는 3달러도 안 됐었어요. 자, 프로농구 NBA가 현재는 구단이 30개거든요. 요건 스포츠 소식이기도 하지만 약간 지역 소식인 측면도 있습니다. 30개 구단인 프로농구가 32개 구단으로 늘리는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그 두 개가 어디냐? 네, 라스베가스하고 시애틀입니다. 자, NBA 이사회는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와 워싱턴주 시애틀 그 두 곳을 새롭게 신생팀을 만드는 지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4년 샬럿 밥캐츠, 지금은 샬럿 호네츠라고 하죠. 샬럿 밥캐츠 창단 이후 20년 넘게 멈춘 NBA의 어떤 구단 확장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 조사와 경제적인 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 단계의 절차가 좀 아직은 남아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23명 이상의 구단주, 그러니까 구단주가 3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23명 구단주가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면서 늦어도 2028, 그러니까 2년 뒤 시즌에는 새로운 구단이 리그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후보 지역 두 군데를 말씀드렸죠. 먼저 시애틀. 시애틀은 사실은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없어졌지 나중에. 1967년부터 2008년까지 기억하십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딴 데 살아서도 이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 들으면 옛날 추억 떠오르실 거예요. 그때 2008년 전까지 있었던 팀 이름이 시애틀 슈퍼소닉스였습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 저는 2010몇 년도에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우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낡은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홈구장으로 쓰던 그 구장인데 완전히 낡아 있는 모습도 한번 본 적도 있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근데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2008년 이후에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사 갔죠. 소위 말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18년 만에 시애틀이 NBA 복귀를 노립니다.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지금까지 프로농구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NBA 썸머 리그도 라스베가스 많이 했고요. 또 올스타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가스에 탄탄한 농구 열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또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농구팀 미국에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최소 70억 달러, 최고 한 100억 달러 정도면 프로농구 구단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예고해드렸던 건강 관련 소식, 이 양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정말 양파 잘 챙겨 드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양파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자, 양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분 함량이 약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탄수화물도 많고요. 비타민 C, 칼슘, 인, 철 등 여러 가지 미네랄, 정말 몸에 좋은 미네랄을 골고루 함유한 정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을 내는 거 있죠. 그리고 좀 쓰기도 하고 맵기도, 이게 쓰다는 표현이 되나? 좀
매운 뭐 그런 거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알싸한 그런 맛이나 향을 내는 그게 이제 알리신인데요. 그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굉장히 도와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도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또 체내에 일산화 질소를 배출시켜주고요. 혈압을 낮춰주고 또 뇌졸중 발생 위험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양파의 주 성분인 알리신은 신경 안정 작용에도 도움이 돼서 자기 전에 깐 양파를 이게 너무 냄새가 나게 가까이 두시면 안 되죠. 베개 옆에 이렇게 놔두고 자면은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깐 양파 하나를 너무 가까이 말고 이렇게 베개 옆에 이렇게 놓고 자면은 그 알리신이 살짝 눈에 안 보이게 나오면서 신경 안정 작용을 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꼭 먹는 것만 아니죠. 양파에 들어있는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세포를 보호하고 또 어떤 세균 감염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균이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이 있는데 그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바이오필름은 또 입안에도 많이 껴요. 뭐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그 바이오필름이 끼면 면역 저하 될 수 있고요. 또 장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먹게 되면. 따라서 치아나 입안이 그 바이오필름으로 인해서 뭐 노랗거나 뭐 까맣게는 아니지만 뭐 좀 노랗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양파를 섭취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또 그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버드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뭐 매운데 알싸하게 매운데 어떻게 먹냐. 섭취 방법에 따라서 영양 성분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생으로 먹다가는 뭐 이거 좋으려고 여기 망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것은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버리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 효능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맵고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위가 좀 약한 분들은 절대 생양파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양파는 조금 양보하고 살짝 데친 완전히 익힌다기보다는 그 아삭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을 정도로 살짝만 데친 요 상태를 먹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양파 반 개에서 가능하다면 한 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양파 한 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정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양파를 이제 즙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기 좋으니까. 그리고 즙 한 봉에 막 양파가 세 알 들어갔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렇게 즙 성분으로, 즙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당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에 민감하신 분,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즙 형태의 양파즙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양파를 깎아서 잘라서 살짝 데쳐서 음식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자, 이번 주말에는 양파 잘 익혀서 맛나게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이죠? 하루는 길어도 한 주는 빠르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